자, 첫 번째 세션, 오늘 3차 프로젝트 워킹그룹 발표 중에 첫 번째 세션 발표하게 된 조충영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1차 때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NFT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때 크게 제가 강조를 했던 거는 NFT는 결국은 토큰이다. 토큰의 강점을 둬야지 너무 펀저블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토큰의 하여튼 본질적인 속성을 좀 잃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을 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NFT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실물 자산에 관심을 좀 두는 게 어떻겠냐라고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관심을 좀 두고 그때 하여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부분, 그 중에서 특히 여러 가지 자산 중에 부동산에 중점을 두고서 검토할 내용들을 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실물 자산 중에 저는 이제 부동산에 제일 첫 번째로 관심을 두자라는 이제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왜 부동산인가?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 이제 토큰화가 도입되는 이제 초기라고 치면은 가장 규모, 안정성, 그 다음에 하여튼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이 좋은 부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은 기본 현재 자산 중에서도 생활의 필수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활동, 그 중에서 특히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뭐 하여튼 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 하다가도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된다라는 아주 필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인정을 받아왔고, 그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거래는 거래가 복잡하고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또 그 특성을 갖다가 단점으로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특히 거래가 복잡하고 돈 단위가 커야 된다라는 부분은, 그다음에 이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비유동적인 특성을 오히려 이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자산군이 있는데 뭐 석유, 금, 주식, 비트코인까지 다 해야 하는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간단하게 든 거, 이거는 코인 때문에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마켓캡에서 이제 한 겁니다. 이거 이유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하려고 한 건데 결국 제일 위쪽에 보면 볼드가 있는 거죠. 이게 저 단위로 따지면 10조 달러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1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려고 이제 이런 표를 만든 건데, 부동산 자산은 뭐 10조 달러가 아니라 100조, 150조? 뭐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부분 위키피디아나 하여튼 리서치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니까는 그 정도에서 크게 오차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첫 번째 관심을 두게 된 거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은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증권화, 시큐리티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 개선을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동산 이익을 좀 더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증권화하면 유동화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부동산의 그런 번거로움을 증권화라는 시큐리티화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발전을 시켜온 건데, 최근에 여기가 블록체인 기술, 토큰화인 거죠. 이런 방식이 거래의 참여를 소액화시키고 유통의 시장을 확대하고 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단계라는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을 첫 번째 관심 자산군으로 일단 놓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부동산 토큰화라는 건 무엇인가? 토커니제이션.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만드는 과정의 프로세스를 말하는 건데, 크게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토큰화의 특성이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 이 기술에서 나오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제일 큰 거 따지면 분산되어 있다. 조작할 수 없는 불변이다.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신용 비용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증권화인데, 이 증권화, 시큐리타이제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유동화의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퀴디티라고 해서 어쨌든 부동산 거래는 다 덩어리가 크고 거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작게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화시켜서 거래를 갖다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가 큰 요소인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좀 공유해 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표 자료는 같이. 아니,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 거는 제가 발표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토큰화 장점, 그래서 크게 이제 몇 가지 요소를 따졌는데, 가장 큰 거는 그냥 일단은 유동화입니다. 그 NFT에서도 말씀드린 게 결국은 토큰화라는 거는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몇 가지 예외적인, 진짜 이거는 예외적인 코인을 빼고 나머지는 토큰화 되는 거는 대부분, 코인화 되는 거는 실은 내부적인 속성은 증권화 되는 겁니다. 대부분에 나와 있는 코인 토큰들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증권을 블록체인화한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화한다, 토큰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부 기능으로는 증권화의 속성을 그냥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동성이라는 장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사고 팔 수 있는 용이함이 이제 유동성인데, 부동산은 그동안 비유동적인 거로 간주되었던 것이, 이것이 이제 실제 그 투자 수익에도 비유동성에 의한 할인이라는 측면으로 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는 비유동성에 대한 할인을 그러면 이제 유동화, 그러니까 증권화 하면서 할인하는 폭이 줄어들게 되고, 또는 할인한 줄어든 폭을 다시 회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구매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그렇고 수익적인 측면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동성에서 간단히 그런 유동성의 편리함에서 더 부가적으로 2차로 나오는 이익들은 부동산 투자가 글로벌로 확대될 수 있다. 소액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증권화되고 또 토큰화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어도, 그리고 이제 돈이 조금만 준비되고 그다음에 인터넷만 있으면은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 자산을 가진 쪽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대상 시장이 이제 국제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국내법에 익숙하니까 국내 부동산만 대상으로 했지, 해외 그러면 뭔가 복잡하고 뭐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이 많을 거라는 막연한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장애로 다가오는데, 이렇게 인터넷과 이제 돈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내가 수익성을 꼭 국내에서만 볼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더 높은 데에 투자할 수 있는 양쪽 방향에서의 확대를 가져오는 거고, 세 번째로 유동성의 장점은 진입 비용이 굉장히 소액화된다는 겁니다. 부동산 한국에서도 그렇죠. 부동산 오르는 거 투자하면 좋지. 근데 목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못하는 게 이제 증권화 되면서 소액으로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게 되니까 뭐 투자를 못하던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요. 시장 확대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토큰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거래가 표준화돼서 이제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라 그러면 이제 위치도 가서 봐야 되고, 뭐 상권도 보고, 뭐 이게 임대가 잘 될지도 보고, 가치가 오를지도 보고, 이제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봐야 되고, 뭐 쫙 진행되는데 서류도 많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표준화된, 미리 설계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그것을 무슨 벗어나는 것들은 우선 이제 뭐 나중에 고려하면 되고, 그런 표준 안에 들어온 것들은 쉽게 그 가치를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역시 거래의 피로도를 굉장히 줄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 토론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질문 그런 건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유동성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 결국은 이게 현실화 된다고 보면은 투자하는 쪽에서는 투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하는 쪽에서도 역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인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투명성이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죠. 장부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조회하시고, 또 하나는 실시간으로 사기에 대해 대표적인 이중 판매. 이 사람하고 거래하고 또 저쪽에도 판매하고 이러면은 이거 실수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 블록체인에서는 그런 게 없죠. 실시간으로 원본 증명이 딱 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과 블록체인 특성이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안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블록체인 자체가 신뢰성 부분에서는 워낙 이제 해킹이 안 된다, 조작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세계적으로 현재
그 최고 수준의 신뢰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관리자가 없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내부적인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거죠. 규정된 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보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원장 관리자도 이제 설계가 되고 나면 원장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고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 대신 변경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변성, 여기 이제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겁니다. 역시 뭐 향후에 조작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화된 거는 어쨌든 거래 그냥 단순히 증권화가 아니라 토큰화 된다라, 블록체인 도입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꼭 부동산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자산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그 블록체인에 대한 그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단순화된 관리로 인한 비용의 절감,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부동산 거래의 피로도를 총체적으로 감소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게 그 유동성이라는 것 한 가지만 봐도 이 정도의 어떤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두 칸이 넘어갔습니다. 토큰화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우선 간단하게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 증권화되는 과정에서 그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부동산 땅, 토지, 집 이거보다는 더 폭이 넓습니다. 제일 뭐 단순한 게 소유권, 부동산을 등기부등본 떼고 내 명의로 하고 하는 과정이 이제 증권화돼서 해서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 NFT나 블록체인 그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장부상에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그 증권화하고 토큰화하는 방식이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이 대표적인 게 리츠입니다. 이 회사는 리츠라는 거 이름 자체가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거고, 이것만 관리하는 별도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갖춰야지만 갖춘 형태의 그 투자만이 상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증권화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리츠고요. 역시 리츠도 현재 그게 제한적이죠. 우리나라에 리츠가 상장되어 있는 숫자가 그 많지는 않습니다. 15개 정도, 이 정도 많지 않아요. 이유는, 물론, 그 상장되지 않은 그 리츠는 훨씬 많습니다. 이제 상장되기 작은 이유는 어쨌든 상장이 돼야 이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건데, 상장되지 않은 리츠라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토큰화 하는 데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이제 유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경우고, 세 번째로는 부동산 담보 부채에 대한 지분을 그 증권화하면서 토큰화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MBS라고 하는데 모기지 베이스드 시큐리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집안하는 거 금융사태 때 모기 하여튼 그 파동 때 대표적인 건데, 왜냐 그만큼 많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리츠와 MBS라고 하는 방식이 부동산 쪽에서는 증권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그 외에 대상이 점점 달라지죠.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로 회사에 꿔준 돈에서 이자가 나오니까 그 수익을,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나는 건 이제 뭐 월세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죠. 부동산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이 증권화하거나 또는 이제 토큰화한 사람들이 그 수익은 뭐냐? 그 사용료를 배당하는 형식으로. 리츠에 사실 많은 부분이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자기 자본 리츠냐, 뭐, 위탁, 자산 리츠냐, 뭐, 이런 거 해서 배당률이 법으로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맞춰서 하게 되는데, 이제 맨 끝에 토큰화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거는 기타 복합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할 때 꼭 뭐 부동산 자체 또는 소유권, 뭐, 이자, 이런 거 말고도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되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분산해서 수익의 그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을 하면서 적당한 그 가격 상승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다시 원금을 수익으로 뭐 배당하는 이런 형태로 복합적으로 당연히 구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토큰화의 대상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부동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미 발전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를 대사하는 과정을 부동산 그 증권화 모델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단순히 증권보다는 토큰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토큰화 모델이라고 보면, 제 아까 리츠가 SPC를 통한 부동산 소유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리츠입니다. SPC라는 게 특수 목적 법인이니까 부동산 자산만 투자하기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가져서 수익을 배당한다. 이런 방식이고, 펀드 중에 부동산 펀드에 가입해서 하면은 또 우리가 간접으로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고, 요거는 최근에 나온 건데, 시간 분할 방식의 이제 그 증권화 모델이라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에어비앤비 같은 겁니다. 내 집이 있는데, 시간으로 쪼개서 이거를 수익화시키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꼭 이거는 토큰화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옛날에 그 PF라고 하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와 대출이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역시 증권화를 하고 있고, 그거를 우리는 토큰화까지 가고 있다. 그다음에 리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많이 쓰는 거지만 우리는 토큰화된 리츠를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게 부동산 토큰화의 이제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토큰화를 할 때 우리가 검토해야 될 전략적인 사항들을, 항목들을 좀 오늘은 체크하는 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크게 이제 뭐 아까 여러 가지 대상이 있으니까는 그 목적에 맞게 토큰화 자산을 선정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지? 부동산 소유 자체를 할지, 회사를 해서 배당하는 그 회사 지분을 갖고 배당을 할지, 뭐 그 임대 수익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할지. 그다음에 거기 아까 복합적으로 한다는 거는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돈만 몽땅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기지 같은 대출을 끼워가지고 이자를 상환하면서 수익률을 갖다 수익을 내서 또 배당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뭐 부동산은 뭐 금융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상품 설계가 굉장히 다양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선정되고 그 성격에 따라서 그 뒤에 이제 적용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니까 그 부분을 이제 처음에 선정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아까 사례를 들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할 때 어쨌든 뒤에 가면은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지만 대상, 금액, 투자하는 사람의 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뒤에 적용되는 법률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변호사와 뭐 세법에 관련된 부분들과 같이 이제 연구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이제 설정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추진하는 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리츠는 SPC 같은 형태를 제일 많이 취했고, 실제 법인의 형태는 신탁회사, 뭐 합자회사, 법인회사, 유한회사, 뭐 이렇게 주식회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각각 그 아까 투자 대상의 형태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제 선정을 이제 둘 다 고려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SPC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회사가 있고 투자한 자산의 하여튼 그 리츠 같은 형태를 구성하게 되면 현재 법적으로는 회사의 그 부채와 부실이 이런 구성된 자산에 영향을 안 미치도록 법적으로 잘 하여튼 그 회계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잘했는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뭐 내가 손실이 났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산되지 않은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 그 이미 증권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법적으로 다 그 완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PC로 가면은 그 회사의 회계 부실을 하고, 왜냐하면 SPC 하나가 하나의 그 자산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구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 안 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한 대로 그 자기 자산 형태, 그다음에 수익 구조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선택해야 될 법인의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여기서는 토큰화에 중점을 두고 증권화에서 한 단계 나간 토큰화라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낸 이유는 거기서 비용과 그 절차를 절감할 수 있는 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사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사용자 간에 구현되는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코드입니다. 한번 올리면 역시 수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설계를 잘 하고 이제 각종 절차와 권한을 잘 설계를 하고 그걸 코드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안 허점까지 요즘에는 해야 됩니다. 많은 블록체인에서 허점들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나와서 뭐 탈취가 됐거나 계약이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와 점검에 굉장히 이제 노력을 들여야 되고 한번 그러면 이제 올려서 하여튼 허점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냥 끝까지 평생 뭐 손실을 봐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제 그 과정에서 모든 그 토큰을 소각하고 처음부터 재설계해서 재발행하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는 점에서 손실이라는 거지
뭐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예를 든 게 이제 그 안에 분배는 의무적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때 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해서 하는가 분배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눠줄 건가 거기에 뭐 당연히 운영비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유자는 토큰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2차 판매가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내가 내일 배당을 하는데 오늘 사면 되는가 주식만 해도 3일 전에 사야 된다는 뭐 그런 기준일이 있죠. 뭐 이런 것처럼 여기에도 그런 뭐 6개월 이상 보유한다 이런 것들이 다 설계가 돼야 되고 분배를 위해서 소유자가 이제 그런 적격한 대상인가라는 거에 대한 평가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 건가. 그다음에 역시 세금에서 세금 떼고 원천징수 뭐 이런 것들 세금 보고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누구 이름으로 라는 것들을 미리 다 설계를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결함이 발생되면 토큰 소각 재발행이라는 방식은 있고 단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토큰화 전략에서 이제 법적 규제를 갖다가 많이 걸렸는데 사실 증권화는 그 증권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기존 회사가 뭐 유상 증자를 하든 뭐 하든 토큰에서 뭐 하든 이게 토큰은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토큰은 거의 증권입니다. 그래서 하면 증권 신고서란가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각 해당국법에 우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국내에서 이제 많은 그 ICO를 하거나 미국 회사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ICO를 할 때 그 SEC 규정에서 그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권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게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도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하면 역시나 그것도 운영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면책 조항을 쓰려고 하는 건데 역시 면책 조항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는 면책 조항의 큰 부분은 금액이 얼마 이하는 뭐 안 해도 된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벤처 투자할 때 9억 9천만 원 얘기 들으신 적 있죠? 그렇잖아요. 그때 막 벤처가 초창기에 87년도 할 때 막 투자를 받아서 뭐 계획서만 있으면 묻지마 투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잘 따져보니까 아니 그러시면 증권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기준점이 10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억이 넘어가면 절차를 밟아서 신고서 쓰고 뭐 감사하고 뭐 저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로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제 그 내용 빼고 금액이 얼마인데 역시 미국의 SEC 그 증권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금액 이하 투자자가 뭐 몇 명 이하 또는 뭐 대상자가 일반인이 아닌 전문 투자가일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신고 안 해도 된다. 라는 규정들이 몇 가지 레귤레이션 보통 A 플러스하고 S하고 D 이 정도가 사용되는데 그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미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서 진행을 해도 어려운 거를 한국에서 한다 그러면 뭐 너무 어렵겠죠. 물론 국내 것도 그 맞춘다 그러면 뭐 자본금 아까 리츠도 자본금이 70억 갖춰야지 시작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면책 조항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이게 어쨌든 제한적인 규모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 법적 규제에서 고려할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을 그래서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미국이 워낙 강한 힘을 가진 나라다 보니까 미국의 SEC 규정에 이게 있는 거야. 한국에서 하는데 그 구매자가 미국 사람이 샀다? 그럼 미국의 규정에 따라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하는 것도 구매자가 이게 2차, 3차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다 보면 미국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려를 진짜로 안 파시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계상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뒤에 부분에서 그런 항목 몇 가지 면책 조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제 여기 국내 얘기를 드리고 해외 규제를 한 건데 이제 대표적인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 SEC 그 규정 안에 레귤레이션 A가 이제 뭐 약간 이 레귤레이션 예외 조항 같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A 플러스인데 미국 규제 당국도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완화를 해주려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로 받은 연간 5천만 달러 이하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액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게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S라고 하는 예외 규정 S를 쓸 경우에는 이게 미국이 아니고 외국에서 하는 건데 미국 사람이 한 명도 관련이 안 돼 있어. 거기에 관련된 은행이나 그 구매자조차도 미국 사람이 아니면 신경 안 씁니다.
아무도 뭐 외국 사람끼리 하는 거는 뭐 미국에다까지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게 S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레귤레이션 D506C라고 하는 뭐 D 안의 항목인데 투자자가 개인이 아니라 공인 투자자. 공인 투자자라는 거는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건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서도 자산이 많은 사람, 뭐 자산이 연소득이 몇십만 불 이상 뭐 이런 분들이 사는 것들은 뭐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꼭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정도의 뭐 예외 규정을 이제 뭐 변호사들이 찾아낸 거죠. 사실 이 조항을 써서 좋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뭐 너무 번거로우니까 좀 피한다면 이 정도가 있다. 뭐 정도의 이제 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 세금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설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가상화폐니 무슨 이런 거에 토큰에 뭐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지 세금을 어느 정도 비율로 뭐 할지가 사실은 불확실해 안 정해져서 안 한다는 것도 한다는 거 하여튼 뭐 현재 법이 그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런 현상을 알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세금은 아니지만 이런 조건이 가지면 세금은 아까 안 내도 되고 하지만 매년 보고는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요구를 SEC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있다 그래서 미국이 보고 안 하는 거 아니다. 아까 거기에 걸리면은 뭐 미국인이 사고 뭐 이러면은 보고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럴까 디파이 덱스 거래소들도 일제히 SEC에서 경고장 한번 받았습니다. 소환해서 소명 자료 제출하시오. 덱스라는 거는 P2P로 전 세계가 흩어져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잘 보기에는 여기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금액도 얼마 이상 된 것 같고 그럼 보고서 일단 내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레터가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현재 정해져 있는 건데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설계할 때 전략 사항이고 기타 이제 그 외에 이제 사소한다면 사소할 거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자산이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 배당 외에 뭐 수익 사용처, 그 다음에 그런 결정권자, 결정 비율, 계산법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고려해 둬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우선 이제 타겟으로 이제 가안으로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위치가 이 가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까 자산 부동산이 전 세계가 뭐 몇백 조 달러라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북미하고 유럽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위치는 그런 위치, 가치의 위치 외에 법적인 위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도 유럽, 뭐 미국, 북미의 자산이 가치가 높은 거는 그만큼 법과 사적 소유에 대한 사적 재산에 대한 보호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딴 나라들은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돼. 뭐 법적으로 분명히 돼 있어서 계약하고도 샀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운영상의 제한 리스크도 부동산에 있다라는 측면. 왜냐하면 장소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토큰화의 비율이 무조건 뭐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몽땅 다가 아니라 그거를 비율로 분할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다음에 대상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펀드가 모여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거의 수익을 분배하고 하는 과정에 그것만 게 아니라 대출이나 부채같이 외부의 대출이 들어와서 또는 이미 대출이 있는 경우에 그거의 상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계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2차 판매가 토큰은 되는 거기 때문에 토큰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어야 이 변동에 대해서 뭐 배당도 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소유자의 숫자 파악과 관리 2차 추적인데 몇 명의 그러니까 투자자가 들어와서 하느냐도 사실 운영하는 데에서 굉장히 계획을 세울 때 고려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 세계적인 부분인데 AML이라는 것과 KYC라고 하는 거는 뭐 금융에서는 뭐 어느 나라에서 하더라도 그 나라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해야 됩니다. AML은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안티 머니 런더리라 그래서 자금 세탁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확인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걸 해야 되는 거고 KYC는 Know Your Customer 해가지고 당신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거래를 하는 사람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 하기 위한 시스템과 조치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그 나라의 법을 맞추면 되지만 해외로도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토큰의 특징이 하여튼 해당 국가의 법률,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
나라마다 AML과 KYC를 기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 것이 부가적인 고려 사항으로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점검 대상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본 거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NFT 또는 토큰화에 대한 사례가 뭐가 있나를 최근 거 좀 봤는데 좀 제일 비슷한 게 엘리시아, 여기 도메인 써놨습니다. 여기 엘리시아.랜드인데 보면 국내에서 하고 있고요. 부동산 담보 계약을 그 NFT로 제작하고 가지고 P2P 거래가 간다. 뭐 토큰화돼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배당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웹사이트 가서 보면 되고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나라 방식은 샌드박스 신청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소액 규모에서 하는 형태로 현재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규모가 크진 않아요. 보통 보니까 한 부동산 열 몇 건 정도를 여기 올려놨더라고.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거. 부동산에 NFT 발행해가지고 하고, 뭐, 배당을 하고 이런 방식을. 근데, 뭐, 열 몇 건의 금액이 한 건이 한 뭐, 5억 정도? 몇 억 단위의 정도로, 뭐, 한 열 몇 건 정도 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총 금액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을 자체적으로 좀 작게 설계하고 가는 게,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의 하여튼 허용된 움직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여기 특징은 하여튼 NF를 했다가 중요한 거는 대출금 상환이 실패됐다. P2P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를 배당하고 뭐 이런 건데 하면은 이제 NFT를 매각을 해서 그걸 갖다가 원래 자산에 집어넣어서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 분배를 해줘서 뭐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보안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제 몇 가지 더 하면 블록 오디세이는 이런 방식을 계획 중. 자기들은 부동산 외에 명품도 뭐 금액이 되니까 명품 자산으로 넣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는 계획 중입니다. 이 웹사이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 NFT는 클레이튼 기반을 쓰겠다고 하고, 뭐, 거래, 마켓플레이스는 레비추라는 거를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두 칸 넘어갔네요. 그 다음에 넥스트 IB라는 것도 역시 여기는 경매를 현재 하고 있는데, 경매에 하여튼 서류 확인 방식을 블록체인을 도입하겠다. 약간 우리가 하는 토큰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도입한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피어테크. 이거는 지닥이라고 하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쪽에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회사죠. 주로 SK, CNC, SK증권 이런 데랑 제휴를 해서 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 재테크 플랫폼을 계획 중이다. 사실 이 부동산 재테크 플랫폼은 사실은 GDAC이라는 거래소는 뭐 익숙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운영된다는 거. 그거를 기능들을 그대로 이제 뭐 부동산 NFT로 이제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다른 데도 이 GDAC 시스템을 공급한 예가 한 5군데 정도 있어요. 뭐 HDAC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기술력은 좀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여기도 규제 샌드박스 방식으로 하려기 때문에 초기에는 작은 규모로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기존 아까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존 사례가 카사코리아라는 데가 이제 이미 받은 데를 말해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결국 블록체인 기반 증권화 토큰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하겠다라는 거 해서 받은 경우가 있고, 루센트 블록이라는 데서 역시 블록체인 기반인데 이번에는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의 수익증권. 아까 부동산의 대상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수익증권을 하는 또 거래 플랫폼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신청되어 있는 사례에서 여기는 다 1년 전에 2019년, 2020년 요때 받은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종텔레콤은 역시 부동산 실물 부동산 NFT로 수익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실체는 좀 안 나와서 내용 파악하기 어렵고. 이거는 이제 실물이고 그냥 요거는 조금 더 재미로 역시 NFT에서 핫한 거는 가상 부동산. 이거는 뭐 땅을 마구 찍어낼 수 있으니까. 뭐 샌드박스 지난번에 예를 들었는데 NFT 게임 속 토지를 산 다음 이거를 이제 그다음에 그냥 사기만 한 게 아니라 뭐 딴 데도 팔 수 있다. 오픈시가 국내 NFT 국내 세계 최대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올려서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 속 아이템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블록체인 이용해서 만들어낸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건 디센트럴랜드. 역시 비슷합니다. 게임 속 토지도 있고 이건 아이템까지. 본인이 이렇게 획득한 거를 NFT화 하는 것으로 이제 뭐 변환하기 뭐 이런 식의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로 내보내서 거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거는 그냥 가상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어스2라는 거는 구글의 그거 있죠, 그거. 구글맵. 지구 이렇게 보는 거. 그냥 그 지도 위에다 그냥 땅을 갖다 사고 파는 겁니다. 뭐 한 번 사면 한 명한테만 팔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뭐 가상 뭐 부동산은 아니고, 그 미러 월드라고 하나? 뭐 이런 정도. 하여튼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복제해서 하면은 뭐 위치가 되면 뭐 히말라야 산도 샀다가 뭐 뉴욕도 맨하탄도 샀다가 뭐 하여튼 근데 실제로 기반을 구글맵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제 업랜드도 여기는 그 구글맵하고 비슷한 거. 그 지도를 활용하는데 부동산을 실제 주소까지 사용한다. 맨하탄의 무슨 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지만 실물화한 것들 형태로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돼 있고 다들 인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있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크게 저는 요약을 하면 부동산 타입이 워낙 뭐 자산군이 크고 넓기 때문에 주력으로 하는 부분을 전문화해서 세분화해서 선정을 좀 하고 그쪽의 특성들을 좀 더 연구해서 선정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리츠나 부동산은 현재 대부분 반 넘게가 그냥 주택에 몰려 있습니다. 주택에 투자해서 그걸 리츠로 해서 뭐 수익을 내거나 땅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상장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오피스가 두 번째인데 뭐 주택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요. 저는 오히려 따를 거, 뭐 물류나 창고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더 낮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특수용도 부동산 아직은 규모를 현재 크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증권화 자체가 굉장히 법적 규제 안에 있는 건데 거기다가 토큰화까지 하면은 아까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면 뭐 금액이 좀만 커지면은 금융위에서 이건 뭘까요? 뭐 좀 내용 좀 확인해 봅시다. 뭐 이런 거라서 아직은 좀 너무 큰 그 메인 시장보다는 그 시스템을 확인하고 시장을 개발하는 데서 특수 용도에 제한적이고 수익성이 좀 특화하고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가치가 있는 부분을 그 그러니까 발굴해 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부동산의 특수 부분을 연구해 보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예외 조항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초기는 어쨌든 국내에서 한다면 첫 번째가 규제 샌드박스부터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일단은 저는 들어가서 하는 거는 뭐 시간도 있고 제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상해서 좀 더 작은 규모로 해서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거기 기존의 그 금융위도 뭐 기존 증권화에도 그 투자 인원수가 몇 명 이하, 금액이 얼마 이런 것들은 단순한 하여튼 뭐 접수 신고서만 좀 받고 그렇게까지 세부 내용들의 뭐 보고서를 내라 이런 것들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진행해 보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까지 하여튼 오늘 생각해 특히 요약한 방향입니다. 일단은 저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